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구속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중요한 증거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뭐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하지만 검찰에 가서는 사용했던 휴대전화기 3대를 모두 폐기했다며 특히 핵심 증거인 지난 대선 기간에 쓰던 전화기는 휴대전화 매장에 넘겨버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이 이 휴대전화기가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는 걸로 잠정 결론 내고 추적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되면 명 씨가 감추려 했던 진실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 소식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침에는 전화 오고 점심때 오후에 이런 데 문자 뭐 허위 사실 유포라고 그러면 가서 통하게 역을 뽑아보면 되는 거고. 명태균 씨는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전화와 문자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사용한 전화기는 모두 3대, 각각 대선 이전과 대선 시기, 그리고 대선이 끝난 뒤 사용했습니다. 특히 대선 시기 사용한 2번째 전화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세대 왜 버렸습니까? 휴대전화 세대를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고요. 그다음에 패턴이 열리지 않아요. 검찰이 2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명 씨는 이 전화기들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대선 시기 사용했던 2번째 전화기는 대리점에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명 씨가 증거인멸 사유로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이 2번째 전화기가 아직 남아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가 쓸 새 전화기를 개통해주고 이전 전화기를 매장에 건넸다는 지인을 불러 조사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한 겁니다. 검찰은 경남 창녕 한 휴대전화 매장에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지난 9월 의혹이 불거진 뒤 전화기가 내 변호사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변호사 언제든 등장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공표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사 문항을 교묘하게 바꿔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대장동 의혹을 부각시킬 만한 질문을 추가하는 시기였다는데 계속해서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에 2가지 문항을 넣어야 되는데요. 네. 이재명이 그 부동산 문제 있죠. 네. 명태균 씨가 대선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 지시하는 대화 녹취입니다. 후보 선호를 묻는 것 외에 주간 이슈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관련 대장동 의혹 질문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강하게 이 후보를 압박할 때였습니다. 하나하나 고치라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뭐 이슈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윤석열한테 조금 유리한 문항을 넣어라. 그리고 이재명한테는 좀 불리한 이제 문항을 넣어라. 강혜경 씨는 윤석열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도록 하기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윤 후보에게도 옮겨갔지만 명 씨가 조정한 설문은 이재명 게이트 대 국민의힘 게이트로 표현했습니다. 윤 후보에게 불리했던 이른바 고발 사주 이슈는 윤 후보가 의혹 주체로 보이지 않도록 조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열미턴가 갤럽인가 물어본 게 하나가 뭐냐면 네. 정치 공작이다. 고발 사주. 네. 윤 총장 문제. 네네. 그거보다 정치 공작이 많이 나왔더라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명 씨는 누가 사주했다는 건지 애매하게 바꿨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의 이런 지시 탓에 여론조사 업체 P&R과 마찰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바로 창원지검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원석 기자. 검찰이 오늘 지난 대선 때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를 갖고 전략회의를 했다고 말했던 당시 윤석열 캠프 관계자를 불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환 교수는 오늘 오전 일찍 이곳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신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실장으로 일했던 인사입니다. 대선 캠프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 안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보고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고요. 명 씨가 한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이 보고서가 실제 캠프에 공유됐는지 여부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신 교수가 이곳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한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정확하게 회의가 2번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한 회의를 보면 이제 긴급 회의라고 뒤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명태균 씨가 쓰던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했다고 하던데 어떤 자료들이 나왔는지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검찰은 어제 명 씨가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복구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를 명 씨가 사용한 기간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총 3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입니다. 각각 오세훈 시장, 이준석 의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입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명 씨가 주요 정치인들과 나눈 대화들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특히 명 씨가 했던 여론조사 보고서가 누구에게 어떻게 공유됐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여론조사 비용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도 불러서 지금 대질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였던 배모 씨와 이모 씨입니다. 명 씨는 이들을 정권 교체를 위해 독립자금을 대는 분들이다. 주변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왔고요.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가기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대선 여론조사를 한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 4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고 이렇게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배경은 무엇인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돈을 건네받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대질신문을 진행 중입니다. 또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관위원들 일부도 서울 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네, 당시 공천관리위원들도 서울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수사 속보 오원석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친윤계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측에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저희 JTBC 보도와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의 측근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무라는 취지로 연락한 거지 회유나 거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황상 회유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경남도의원 A씨에게 연락해 명태균 씨와 접촉해보라고 한 JTBC 보도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주위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거 아닌가 하고 제 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해당 녹취의 존재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당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을 듣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끄는 거예요. 명 씨 측근과 접촉은 했지만 회유나 거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도 안 좋은 제가 회유한다고 통하겠습니까? 회유할 이유도 거래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명 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도 그 측근인 A 씨에게 연락한 건 나무라는 차원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자랑하는 것만 틀어가지고 과시하지 말고 혼나는 것도 틀어라. 약간 나무라는 투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쪽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할 거다 이런 생각해보지는 않았죠. 민주당은 윤 의원의 주장에 접촉한 사실만으로도 심각하게 부적절한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건의 중심 인물, 그것도 구속을 앞둔 상황에서 그 중심 인물을 접촉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죠. 정황상 회유, 증거인멸을 위한 접촉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윤한홍 의원과는 달리 윤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인사는 저희 취재진에게 명 씨가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말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또 이 인사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이 명 씨를 접촉할 때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전직 경남도 의원 A씨에게 명 씨와 접촉해보라고 요청합니다. 대통령이 명 씨에게 호통을 치는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설득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이 A씨에게 명 씨를 접촉할 때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는 자기가 절대로 자기 이름 들리지 마라 했는데 내가 명태기가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 이름 안 들리면 명태기가 이야기 이게 만약에 그 윤한홍이 알면 윤한홍이 내보고 난리진다. 윤 의원은 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했는지 이유를 묻는 JTBC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 씨와 사이가 좋지 않는 윤 의원의 이름을 밝히면 설득하기 어렵다고 봤거나 대통령과 가까운 윤 의원이 명 씨를 접촉해 녹취 공개를 요구했다는 게 드러날 경우 불거질 파장을 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A 씨는 명 씨가 불구속이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지가 요구하는 거는 구속이 안 되겠나? 안 되지 않겠나? 해야 돼. 구속 안 되겠나? 되는데 뭔가를 시기라도 줘야 되는데. 윤 의원은 거래가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명 씨는 윤 의원이 접촉해온 것을 거래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 의원은 또 A 씨로부터 명 씨와 만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A 씨는 명 씨와 만난 뒤 윤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고 통화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날 내가 전화를 하니까 문자에 있는 답이 없더라고. 선생님 전화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막 행사들이 시끄럽고 그래서 통화를 하고. 다만 A 씨는 해당 통화에서 명 씨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윤 의원에게 전달하지는 않았고 명 씨가 녹취 공개를 거부했다는 말만 전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탈락 위기에 몰렸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자신이 구제해줬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내가 엎었다,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말한 겁니다. 당시 김 지사는 공천 탈락 나흘 만에 다시 경선 기회를 받았고 결국 당선됐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4월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예비후보를 공천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컷오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그분의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 그것이 저희한테 중요한 결정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공관위의 결정은 나흘 만에 뒤집혔습니다. 김 지사가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강원도의 그 김진태 후보와 황상무 후보를 경선에 붙이기로 최종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선에서 황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았고 본선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갑자기 공천 결정을 번복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천 번복 결정이 있던 날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김진태 지사를 구제해 준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명 씨는 전날 밤 자신이 공관위의 결정을 뒤집었다면서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합니다. 김진태 얘기하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같은 날 오후엔 강혜경 씨에게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 김진태. 또 아는 분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명 씨는 4월 초 컷오프 이후 힘들어하는 김 지사를 직접 봤다고도 했습니다. 김진태 아까 봤으면 진짜 걷지를 못해. 또 너무 떨어갖고.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김 지사 측은 단식과 사과로 경선 기회를 받았다며 명 씨 관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한 황상무 당시 예비후보는 그때 상황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명태균 씨는 또 김진태 지사가 5.18 왜곡 발언 등을 사과하는 조건으로 공천 탈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가 이렇게 말한 날 김 지사는 실제 사과를 했고 이후 경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2022년 4월 김진태 지사가 컷오프 되기 직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이 김 지사에게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이 문제는. 그래가 내한테 전화 온 거예요. 김 지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한 건 한기호 당시 총장이 김진태 문제는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명 씨는 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 지사에게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를 조건으로 걸고 경선 기회를 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발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아침에 애가 막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있어. 실제 이날 오전 김진태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5.18 왜곡과 조계종 공권력 투입 등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김 지사 사과 뒤 국민의힘 공관위는 황상무 전 수석의 단수 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명하게 사과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공관위원들이 판단을 했고요.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정 비서실장을 통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새롭게 공개된 명태균 씨 녹취 내용, 취재 기자와 더 따져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앞서 녹취를 들어봤지만 명 씨가 강원지사 공천에 어떻게 개입했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녹취에는 이 명 씨가 김 지사를 자신이 구제해줬다고 주장하는 발언은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녹취에는 이 명 씨가 이제 밤 12시에 뒤집었다.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느냐라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명 씨가 나선 뒤에 정진석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직접 움직인 정황도 나왔습니다. 네. 명 씨의 발언들은 이렇고 당시 실제 상황은 어땠었는지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4월 14일 김진태 지사의 경선 배제, 그러니까 컷오프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흘 만이죠. 4월 18일에 공관위가 김 지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 다시 논의하겠다면서 공천 번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가 5.18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해서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일부 공관위원들의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직후에 김 지사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실제로 공천 번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게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김 지사 같은 날 명 씨는 지인과 통화해서 밤 12시에 내가 엎었다. 정진석 위원장이 김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상세한 뒷얘기를 정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JTBC는 앞서 밝힌 대로 오늘 공개된 명 씨의 녹취와 관련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답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명 씨의 녹취로 오늘 논란이 더 커지긴 했지만 이 강원지사 공천 개입 문제는 앞서서 이준석 의원도 제시를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는데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의심된다면서 그 사례로 김지사의 강원도지사의 공천을 예로 든 바 있습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국민의힘 공관위가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황상무 예비 후보를 단수 공천으로 전환 과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취지입니다. 네. 그때 김진태 지사가 경쟁력상으로 상당히 우위였는데 이건 자체 조사도 아니고 그냥 공표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그냥 김진태 지사가 우세한 상황이었고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진 후보를 대통령께서 공천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후보를 공천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군 검찰이 법으로 정해진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 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결심 공판을 앞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에 들어섭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다! 재판장에 마련된 100여 석의 의자는 물론 복도와 문 앞까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 전 단장의 어머니도 재판장 한켠에 앉았습니다. 법정에서 박 전 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용된 항명 혐의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3차례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데 군에서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8월 2일 관련 서류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김 사령관이 이첩 당일에도 집무실로 찾아왔지만 사건 이첩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후련한 듯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운 채 너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살았다. 앞으로 힘들 테니 견뎌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단장은 고 최수근 상병을 언급하며 잠시 울먹였습니다. 이어 억울한 해병의 죽음을 밝히려던 노력이 왜 죄가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은 사건 이첩을 멈추라는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을 박 전 단장이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평시에 항명죄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겁니다. 박 전 단장의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집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기자를 향해 무례했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홍 수석이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오늘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정무수석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 홍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질문을 한 기자의 매체명을 직접 언급하며 무례하다고 했습니다.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저는 그거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 후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물었던 기자를 겨냥한 겁니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발언 직후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여당에서조차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통령실 지역기자단도 전날 성명을 내고 기자들에 대한 눈치 주기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규탄하며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틀 만에 사과한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편협한 언론관을 보였다며 홍 수석은 대변인실 뒤에 숨지 말고 언론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경제가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졌다. 오늘 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들이 내놓은 긴급 성명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 경제엔 비상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평균 경제 성장률 역대 가장 낮은 2%대 초반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대로라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처럼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IMF는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경제팀은 뭘 하고 있는 건지, 대책이 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 지적 속에 대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평일인데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 거리가 한산합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건설 일부를 중단하면서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삼성 때문에 다들 이렇게 장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데 경기가 죽어버리다 보니까 예전에 10명이 다녔으면 지금은 2명, 3명 다니니까는.
임대문의가 붙은 채 텅 비어 있는 건물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공실들이 많죠. 오피스텔이 월세가 110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지금 한 80 정도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다른 기업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건설업 침체로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제 공장을 전격 폐쇄했습니다. SK는 현금 확보를 위해 알짜자회사 SK스페셜티를 시장에 내놨고 CJ제일제당도 간판이라 불린 바이오 사업 부분을 매각합니다. 다른 그룹사들 역시 부진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더 버티지 못한 중소형 업체는 더 많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1년 전보다 2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파산 건수를 이미 10개월 만에 넘어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과 SK 등 국내 16개 그룹 사장단은 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부진한 내수에 수출까지 동력을 잃으면서 내년 경제는 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딸의 대학 친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채용 과정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채용에 유리한 자격증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딸의 친구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서류도 면접도 모두 1등,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대한체육회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훈련 관리와 생활 지도 등을 담당하는 훈련생활 지도관을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대표 경력 등이 지원 요건으로 논의되다 결국 빠졌습니다. 대신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은 한국사, 한국어 능력 시험 등과 함께 우대 조건에 들어갔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에게는 해당 특정인의 채용에 걸림돌이 되는 지원 자격 요건의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습니다. 지원자 32명 가운데 이기흥 회장 딸 친구인 유모 씨를 포함해 5명이 통과했습니다. 우대 조건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유씨뿐이었습니다. 그러고도 1차 서류 전형인 직무수행 계획서 평가에선 1등을 했습니다. 면접에서도 심사위원 5명 모두 유 씨에게 최고점을 줬습니다. 유 씨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점, 다른 지원자들보다 20점 가까이 더 받았습니다. 유 씨에게 92점을 준 A심사위원은 채점표에 확고한 직업정신이 보인다는 별도 평가까지 남겼습니다. B심사위원도 성실한 준비와 직업정신에 대한 철학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선수촌 고위 간부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생활지도관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선수촌에서 일하고 있는 유 씨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이기흥 회장 딸의 친구는 자신이 어떻게 일할지 적은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획서를 살펴봤더니 A4 용지 한 장짜리에 오타까지 있었고 체육회 기준대로라면 탈락했어야 할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현수 기자입니다. 서류 전형에 지원한 유 씨의 직무수행 계획서입니다. 첫 단락에 지휘부라고 적었습니다. 선수들의 애로사항을 상부에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지휘부를 잘못 쓴 겁니다. 직무수행 방향은 선수들이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면서 MZ세대와 소통, 안전하고 따뜻한 선수촌 환경 조성 등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고도 50점 만점에 46.5점을 받았습니다. 한 면접위원은 이 계획서에 구체성, 전문성 등 부분에서 만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많게는 10점을 더 받았습니다. 허술한 건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채용계획안에서 지원자의 성실성을 판단한다며 자기소개서에 동일 음절이 반복될 경우 탈락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자기소개서에는 음절을 반복해서 쓴 내용이 곳곳에 보입니다. 경쟁률이 32대 1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부당한 채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30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결국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합격했습니다. 경찰도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세금을 낼 돈이 있는데도 교묘하게 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즐겨온 고액 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치통에 돈을 숨기거나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을 사서 세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는데 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 인체 하에 강제 개문안 가지고 와서 받겠습니다. 체납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개방합니다. 체납자는 욕설과 함께 국세조사관들을 위협합니다. 안나? 야, 세금 대파 그렇지 않는다고 했어. 집안에서는 고가의 미술품과 명품 핸드백 등이 쏟아집니다. 이날 국세청은 6억 원 상당의 밀린 세금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입니다. 김치통에서 김치가 아닌 5만 원권 다발이 나옵니다. 김치통에 든 돈 세어보니 무려 2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호화 생활을 해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박 당첨금이나 불법 증여,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 형태도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대거 사들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만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287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저희가 자진해서 매각 카드로 유도도 하고요. 또 다른 현금으로 납부를 했을 때 해지해 주기도 하고 그런 절차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탈세 금액에 비례해 포상금도 늘어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초콜릿과 똑같은 모양으로 마약을 묶어 포장지로 감싸 들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마약 탐지견을 속이려고 커피가루까지 뿌렸는데 이렇게 들여온 마약, 시가로 200억 원어치, 2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을 경찰이 덮칩니다. 가방을 뜯자 진공 포장된 필로폰 덩어리가 나옵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총책 A씨의 지시를 받은 외국인 운반책들이 숨겨둔 겁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검색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산 초콜릿과 똑같이 알사탕 모양으로 만들어 포장지로 감쌌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에는 마약 탐지견이 냄새로 잡아내지 못하게 커피가루까지 뿌렸습니다. 총책 A씨는 해외에서 메신저를 통해 60, 70대 외국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대신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전해달라며 마약을 옮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이 모두 6kg, 시가로 200억 원어치입니다. 2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적발 위험이 큰 밀수의 경우 온라인에서 포섭한 고령의 운반체, 속칭 지게꾼을 이용하여 단속과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대마를 팔다 7년 전 추방되는 등 다른 마약 사건도 주도한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단 17명을 검거하고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학생들도 강의실 봉쇄를 풀고 대면 수업을 다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김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학 전환에 찬성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1973명 가운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찬성 0명, 반대 1971명, 기권 2명으로 첫 번째 안건인 동덕여자대학교 공학 전환은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다음 날인 오늘 학교 측과 학생 대표단은 3시간에 걸친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논의를 하려면 학생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문도 내기로 했습니다. 학생 측은 강의실 봉쇄를 풀고 대면 수업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일부 수업이 휴강되거나 온라인으로 바뀐 지 열흘 만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강의실이 없는 본관 점거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부서진 기물과 레커칠을 한 건 어떻게 복구할지 등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이미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갈등이 다시 불 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간 말을 아껴오던 한동훈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로 진실이 가려질 거라며 당내 논란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같은 중요한 이슈를 덮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대거 올라온 데 대해 줄곧 답변을 피해왔던 한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그리고 민생 사안들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한 대표는 수사로 진실이 가려질 거라면서 불필요한 자중 질환을 경계했습니다. 위법성이 없는 사안을 일일이 문제 삼기 어렵다며 당무감사 요구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당원 내 신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으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문제제기라면 그걸 제가 하나 꼼꼼히 다 설명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 안팎의 문제 제기는 이어졌습니다. 당대표 의지만 있으면 금방 해결될 일이고 보수 정당에선 해명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란 겁니다. 명의 차용으로 인한 여론 조작이 있었냐가 핵심인 것이고 비열한 뒷담화이고 익명에 숨어서 비난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대표 가족이라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죠. 반면 친한계에선 여론 조작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당무감사 주장은 당을 분열시키고 당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란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오늘 한 대표의 입장 표명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당내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지난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등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했던 일부 발언들이 허위였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파랑색 주의보. 민주당이 이번 주말에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네 번째 장애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는 당 색깔이죠. 파랑색 계열의 의상을 웬만하면 입지 말아라 이런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자, 각 시도당에 민주당이 보낸 공문을 좀 보시면요. 자, 이번 집회는 지역위원회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을 착용하지 말아달라. 깃발 안 돼, 파랑 의상 안 돼.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전 집회와는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죠? 일단 민주당 주도로 집회가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피해서 일반인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 5당은 지난 19일 날 이런 내용을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당 내에서 그게 혹시라도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는데 어떤 꺼려지는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는 뭐 여러 회의체에서 나오긴 해요. 자, 따라서 이번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을 하지만 발언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더 많은 국민들이 좀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인 건가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게요. 네.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 회차가 거듭될수록 인원들이 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장외 집회의 동력이 좀 크게 붙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주였죠. 1심 선고 이후에 이 장외 집회를 방탄으로 이용한다 이런 비판이 야당에서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둔 그런 부담도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아무리 총동원령을 내리고 여러 단체들을 모아도 인원이 안 모이는 이유가 바로 국민들의 높은 수준 때문이다. 네, 바로 다음 이슈 바로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민희진 국방부 진짜 방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네. BTS 멤버 G가
지금 군복 중인데 때 아닌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새벽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온 건데요. 바로 이 주장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귀가 군대에서 가끔 전화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군대 있는 거 맞아? 할 정도로 건강하게 잘 있나요? 너무 잘 있고 막 제 생일날 새벽에 막 그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군대에서 그랬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군대에서 새벽에 문자를 보냈다면 그거는 특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민희진 씨 생일이 지금 12월 16일이고 귀가 입대한 게 지난해 12월 11일, 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갓 입대한 5일밖에 안 된 훈련병이 새벽에 문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혹들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민원에 들어갔고 네. 국방부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확인 결과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1시간 정도의 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태형 상병이죠. 자, 김태형 상병은 지침에 따라서 휴대전화를 불출받아서 새벽이 아니라 오후 사용 시간을 이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태형 상병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한 적은 없다.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인데 결국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민희진 전 대표가 뭔가 착각을 했거나 네. 귀가 어떤 그 예약 문자를 했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 사상 처음 트랜스젠더 당선자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공화당에서 트랜스젠더 의원은 의사당 여자 화장실을 쓸 수 없도록 금지하겠다고 나서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A man is a man and a woman is a woman and a man cannot become a woman. 그러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은 의사당 여자 화장실을 쓸 수 없다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당선된 민주당 여성 트랜스젠더 의원 세라 맥브라이드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앞서 공화당 의원이 금지 법안을 거론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기도 합니다. This is a biological man. He does not belong in women's spaces, women's bathrooms, locker rooms, changing rooms, period, full stop. I am not. 당사자인 맥브라이드는 동의하지 않지만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Disgusting. I don't understand why Republicans are so obsessed with people's private parts. I mean, it is absurd.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차별 문제는 미국 주 법원마다 합법과 불법 판단이 엇갈리는 논쟁적 사안입니다. 다만 미 하원에서 벌어진 화장실 논란을 두고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돌아온 명확한 징후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 각종 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I will ask Congress to pass a bill establishing that the only genders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re male and female. And they are assigned at birth. 실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곳곳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텍사스주에선 트랜스젠더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오하이오주에선 나치 깃발을 든 단체가 혐오성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다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한인 남매가 있습니다. 오빠가 먼저 17살에 최연소 변호사 시험 합격 기록을 세우더니 이번엔 올해 17살이 된 여동생이 이 기록을 3개월 앞당기면서 변호사 시험에 똑같이 합격한 겁니다. 홍진 특파원이 화제의 남매를 만났습니다. 지원 번호를 넣고 확인 버튼을 누르자 appears on the pass list for the July 2024 awards. 이 영상의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주 바이세일리아에 사는 소피아 박양입니다. 지난해 소피아의 오빠는 17살 11개월 나이로 최연소 변호사 시험 기록을 세웠는데 소피아는 3개월 이른 나이로 오빠의 기록을 깼습니다. 떡잎부터 남달랐습니다. So at my 돌잔치, and I picked the judge's gavel, the hammer, like 뿅망치, and then after that point, I just went around telling people that I was going to become a judge, even though I didn't know what that was. 13살에 로스쿨에 들어갔고 온라인 수업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로스쿨 과정을 4년 만에 끝냈습니다. 또 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just look at it. And then I would look at it and then I would start flipping the pages and start reading it and then taking these small steps, I would start to study. 이 남매를 법조인으로 키운 건 부모님입니다. 뚜렷한 교육 철학이 큰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믿은 대로 된다, right? Repeat to myself. I wrote it down on our whiteboard that we have in our study room so that we could see it. Right? It says bar pass, right? 두 자녀는 한인 사회를 대변하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I want to help people and I want to create a positive impact on society. I want to, in the long term, become a Supreme Court Justice, so 대법관. 소피아는 만 18살이 되는 내년 3월 오빠와 같은 직업에서 검사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국내엔 치료법이 없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4살 딸. 이 딸의 아버지가 전국 곳곳을 돌며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치료받기 위한 비용 46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아버지는 딸이 꼭 나을 거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왜 웃음이 만개하는지 아세요? 사랑이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길을 걷던 아빠는 딸아이 이름을 말하자마자 금세 눈물이 맺힙니다. 제가 사랑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골 마을에서 20명 남짓한 신도와 작은 교회를 꾸려온 34살 아빠 전효셉 목사. 지난 5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대장정에 나섰습니다. 4살짜리 딸 사랑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 뭐 하고 싶어요? 우리 돈도 보고 싶다는 할 게 많아요. 사랑이는 올해 1월 듀센 근위 영양증이라는 근육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 영양 상태가 망가져 퇴행하는 병인데 10대에 걷지 못하게 되고 20대엔 호흡기가 필요해진 뒤 30대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치제는 아직 없지만 최근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이 약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릴 거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국에 가서 하루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치료비만 46억 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방법이 없던 아빠는 직접 두 발로 뛰며 후원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46만 명에게 만 원씩 기부를 부탁하는 챌린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29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하는 아빠는 사랑이에게 이 말을 꼭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빠가 오늘 여기까지 잘 걸어왔어. 우리 사랑이 잘 치료받고 아빠랑 같이 씩씩하게 같이 돌아와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그런 여행을 같이 가보자. 사랑해. JTBC 강나현입니다. 축구 대표팀 일정이 끝나면 어김없이 여기를 보게 됩니다. 손흥민은 몇 줄짜리 평가를 꼭 내놓곤 하죠. 오늘은 이렇게 올렸네요. 이 아쉬운 마음이 저희를 더 배고프게 하고 성장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팔레스타인전이 끝나고 올해를 돌아보면서 2~3% 부족했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배고프다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에선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상상이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1년 연장 안에 발동할 거란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손흥민이 다른 팀으로 떠날 가능성도 제기되는 겁니다. 갈라타사라이가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는 튀르키예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앞서 사우디 리그,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도 이적 가능한 팀으로 언급됐었는데 토트넘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김도영 선수를 바라보는 일본 그리고 미국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언론인 도쿄 스포츠는 김도영을 잇따라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아시아에서 김도영의 활약이 가장 뛰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메이저리그의 눈을 사로잡은 이유도 전했는데요. 미국에서 통할지 말지 판단하기 위해선 타자가 몸쪽 높은 직구를 어떻게 치느냐를 본다고 합니다. 즉 이런 공을 그냥 맞히는 게 아니라 구속과 구위에 밀리지 않고 끌어당겨서 담장을 넘기는 힘이 있는가가 관건이라는데요. 김도영을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프리미어 12 4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김도영만큼은 웃고 있지 않을까요? 몸이 이제 거의 80~90%까지 회복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캠프 때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귀국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이정우 선수 어깨 수술후에 재활을 끝내고 국내로 돌아와선 야구 훈련에 나선다고 했는데요. 이미 미국에선 내년 예상이 나왔습니다. 미국 통계 매체 팬그래프는 이정우의 내년 성적을 타율 2할 9푼 3리, 13홈런과 12도루로 전망했는데요. 어떤가요? 괜찮은 예상 아닌가요? 샌프란시스코의 새 단장도 이정우에 대해서 중견수, 유격수, 포수 같은 중심 포지션에서 존재감이 있으면 다른 야수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이정우가 바로 그런 선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바람결은 제법 온화했지만 공기질이 탁해졌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은 내일 오전까지 먼지가 남아있겠고요. 그래도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절기 소설인 내일은 다시 쌀쌀함이 감돌겠는데요. 서울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기온이 평년 수준이긴 하지만 오늘과 기온차가 있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춘천 0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반면 대구는 6도, 창원은 8도로 오늘보다 좀 더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은 10도에 머물겠지만 남부지방은 쌀쌀함이 비교적 덜하겠습니다. 모레인 주말 아침에는 날이 더 추워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